어제 김영우 의원이 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좀 어떤 얘기인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보다가 뵈러 오셨어요? 여기 찾아오셨는데 굉장히 어떠신지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말씀 한 번만. 제가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지금까지 MB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MB 측근 거의 100여 명을 소환 조사해 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입니다. 정치 활극입니다. 정의로운 적폐 청산이라면 노무현 정부, DJ 정부의 적폐도 함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우리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구속이 확정된 순간엔 이제 가야지 그러셨죠. 그래서 시정일관 담당하셨죠. 예. 정치보복이고 표적수사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최경선 의원,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또 이런 일이 또 반복이 안 되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일단 정치인들이 연관된 사건이다 보니까 정치 사건이면은 틀림없지만 그 중에 이제 혐의 중에서 뇌물을 받았다든지 이 돈과 관련된 문제 이거는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비껴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우리 역사에 굉장히 지금 불행한 사건이지만 23년 전에 노태우 전두환 두 대통령이 구속될 때하고 지금 이제 두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황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그 뇌물 액수라든지 혐의 내용들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가 성공했지만 그래도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 처벌을 해야 된다 해서 처벌을 했고 그 당시에 그걸 촉발했던 뇌물 액수가 엄청난 액수였거든요. 1000억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을 거치며 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큰 돈이라고 그러지만 그때와 비교하면은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치적 논란은 있지만 그 권력자가 돈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역사가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구치소로 옮겨졌는데 최민기 기자, 구치소 아까 저희 영상에서도 봤지만은 달걀이 투척되는 좀 모습이 포착이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택 앞에는 기자들이 워낙 많았고 지지자들이나 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택 앞이 굉장히 골목이 좁아서 혼잡하기 때문에 경찰이 아예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신원을 다 확인하고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동부구치소 앞은 사실상 그게 좀 더 느슨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하지 않았고요. 그 방송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이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는지 그 시민들이 다 그 동부구치소 앞에서 한 100여 명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나온 거군요. 기다리고 있었고요. 사실 동부구치소 앞에서 내려서 또다시 카메라의 플래시를 받는 일이 없다는 건 예고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차를 통해서 안으로 끝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동부구치소 앞에서는 별 다른 이벤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계란을 던져서 저렇게 계란이 맞아서 뒷좌석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타고 있는 저 뒷좌석이 저렇게 계란에 어떻게 보면은 범벅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저런 모습도 있었고 장미꽃을 던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장미꽃. 그리고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고요. 지지자들보다는 반대하는 어떤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바라고 있던 어떤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았어서 좀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저 장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될 때하고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김광산 변호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동부구치소로 갔는데 그 평수가 한 3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재소자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0.한 9평 정도 더 높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동부구치소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9월에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가끔은 가는데 예. 그냥 겉에서 그냥 지나가다 보면 전혀 교도소 같지가 않아요. 아파트 같이 생겼다. 그렇죠. 동부구치소라는 그러한 그 편말이 없으면 뭐 이게 어느 큰 회사인지 그 정도로 그냥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시설은 굉장히 좋고요. 예. 지금 12층에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구치소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범털이라고 해서 그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오면 이제 독거방을 주잖아요. 예. 독거방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이건 같은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같은 구치소에 수감을 하게 되면 구치소에서 관리하는데도 엄청 힘들거든요. 일단 관리를 하려면 전직 대통령은 전담 교도관이 또 배치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동서원 같은 것도 다 이걸 제어를 하기 때문에 교도 입장에는 엄청나게 힘든 그런 업무거든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산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뭐 이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시설이 거기보다 훨씬 나으니까 이제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바닥에 이제 패널이 매트리스도 깔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세면대도 있고 뭐 샤워 시설은 안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화장실, TV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죠. 그래서 예. 그렇지만 뭐 한 3평 정도 되면 이게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과 시간 같은데 뭐 체조를 할 수 있고 뭐 대략적으로 한 30분 정도 일반 수용자는 운동할 시간을 주거든요. 예.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마 이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를 해야 하면 굉장히 변호인들이 자주 와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검찰이 일단 구속이 됐기 때문에 방문 조사에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 본인이 구치소에 있다 하더라도 뭐 저녁 빼놓고는 혼자 보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변호사를 접견하거나 수사를 받는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 있을 거라는 그렇죠. 더군다나 또 재판이 시작되면 또 계속적으로 법정에 나가야 하는 예.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예. 참 이게 이 식단표 저희가 참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됐을 때도 이런 내용 비슷한 내용을 했었는데 이런 거를 참 전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구치소로 들어간 순간에 바로 입고 있던 옷이나 휴대품들, 예. 휴대전화를 포함해서 다 반납을 했고요. 반납하고 나서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임복으로 갈아입게 되고 번호도 받게 되는데요. 716번이라고 합니다. 716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어떤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716번이라는 번호로 안에서는 이제 불리우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침에는 그 번호와 이제 옷을 다 차려입은 상태로 이렇게 머그샷이라고 하죠. 네. 그 사진 찍는 거. 그 사진까지 오늘 촬영을 다 한 것 같고요. 아침에 저런 지금 식단표가 나와 있는데 동부구치소의 모든 수용자들이 같이 똑같습니다. 그런 네. 이 식사나 이런 거 다 똑같기 때문에 예산이 1,400원이 배정돼 있대요. 한 끼예요? 예, 한 끼에. 그러니까 1,400원어치인 건데 뭐 아침은 모닝빵과 잼, 두유, 뭐 샐러드, 점심에는 김치찌개, 뭐 마늘종, 멸치볶음, 깍두기 뭐 이런 건데 직접 이제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받아가지고 먹고 나면 세면대에서 자기가 직접 설거지를 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보면 이전 대통령의 방에는 다른 독거실과 좀 다르게 싱크대가 있어요. 싱크대? 네, 싱크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싱크대에서 스스로 설거지를 해서 반납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동부추소에서 하나 좀 예우를 해준 게 뭐냐면 12층에 지금 독거실에 있는 거거든요. 이 12층 전체를 비워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시설도 이 12층에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수감자들하고 마주치거나 얼굴을 마주하거나 할 일은 아마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재판을 준비해야 될 텐데 양지민 변호사님이 이전 대통령 변호인에서 주사회 재판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일단 엄포는 났거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변호인단 측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변호인단이 4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하는 것처럼 주 3, 4회 정도 굉장히 이제 강도 높게 이렇게 재판을 진행을 한다면 우리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걸 방어권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
하겠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예.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1심 구속 기간이 다들 아시다시피 뭐 6개월인데 나중에 이제 영장을 재발부 받는 식으로 다른 이제 다른 건을 넣어서 재발부 받아서 결국에는 그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예. 그런 식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우리는 재판을 포기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은 변호인단 측에서는 굉장히 조금 그 전에도 뭐 정치 보복이다 굉장히 정치 성향이 있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만약에 재판도 정치적으로 몰아간다면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읽히는데요. 사실은 또 법원 측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양이 워낙 많거든요. 이게 예. 구속영장을 신청할 청구할 때 그때 이제 그 기록만 하더라도 청구할 때 200쪽이 넘게 이제 제출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재판 기록은 더 어마어마할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은 지금 혐의점들이 많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측에서는 이걸 계속 뭐 몇 년이 진행이 되도록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은 뭐 추가로 더 구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 대통령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은 그 지금 현재 영장과 관련된 수사 기록은 뭐 8만 쪽이 좀 넘는다 이런 얘기가 8만 나오고 쪽. 있어요. 예. 그런데 아마 증인 자체도 한 500명 가까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구속 기간, 그러니까 지금 구속하고 나서 이제 재판까지 구속 만기가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럼 6개월 안에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제 뭐 4주로 잡고요. 예. 그럼 재판을 24번 해서 끝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한다 하더라도. 그럼 48번, 그다음에 2회면 48번인데 사실 일주일에 재판을 4번 하면 물론 뭐 이 전 대통령도 엄청 힘들지만 예. 변호인 입장에서도 엄청 힘듭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뭐 그냥 그 진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증인 신문이 제일 주가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 동의와 부동의를 어느 정도 하느냐. 예. 특히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하게 되면 그 진술조서 조사받은 사람이 나와서 법정에서 그렇죠. 증언을 네. 서야 하거든요.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때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모든 범죄 사실을 거의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참고인으로 조사받던가 아니면 뭐 공범으로 조사받은 사람들의 진술조서에 대해서 다 부동의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6개월 내 재판이 못 끝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주 4회 못 하겠다고 하면 만약에 처음부터 재판에 대해서 협조 않고 보이콧을 해버리면 이거 상당히 상황이 좀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일주일에 한 2번 한다고 하면 6개월 내 재판이 끝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주일에 재판 한 2번 정도 하고 구속기간이 만기가 되면 추가 기소한 걸 가지고 구속기간 연장을 하지 말고 예.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자. 예. 이제 그런 취지를 법원에 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박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경선님, 지금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4명의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일단 그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외신들도 지금 저 뉴스를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그 다른 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뭐 분쟁이 벌어졌을 때 그걸 국제 뉴스로 받아들이면서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나빠지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나라는 대통령도 저렇게 빈틈없이 수사를 해서 감옥에 보내느냐. 저 나라가 법 집행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모양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소수에 불과하고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여하튼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특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그 셀러리맨 신화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인생 역정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건 대표적으로 그 한국의 경제 성장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신화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진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건설에 있으면서 그렇게 짧은 시기에 추진력
보이면서 그리고 서울시장이 있으면서 청계천 복원이라든지 버스 노선 조정이라든지 굉장히 가감한 추진력을 보여가지고 높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기업인으로서의 리더십과 예. 국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번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 경제인이 정치를 하는 것, 국가가 운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인으로서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국가 운영에도 당연히 그 도움을 줄 수 있죠. 지금 미국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그 건설 쪽에서 예. 성장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뭐 찬반 여론은 많지만은 기업을 잘 운영한 사람이 국가 운영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인이 국가를 운영하면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와전되는 거는 예.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례가 뭐 딱 한 명뿐인 거였으니까. 참 샐러리맨으로 시작해가지고 대통령까지 그 인생 역정을요 저희가 좀 영상으로 좀 구성해봤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날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고객께서는 국가와 국민의 귀한 연결식을 위해 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사과하세요. 사죄하십시오. 국민 대통령한테 사죄하십시오. 정치보복으로 살인에 이르는 정치 살인입니다. 모처럼 와서 보니까 감기도 무량하지만은 보니까 정말 잘했다. 옛날에 내가 그 서울시장 때 여기 물이 넘쳐나가지고 그래 서울시장 여기 와서 이 물이 더 넘치면 서울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생각을 좀 했을 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참 마음이 떳떳하고 좋습니다. 아주. 최 의원님 말씀처럼 한강의 기적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최현미 기자 35살에 사장을 하고 서울시장을 하면서 대권의 꿈을 꾸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사카에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뭐 뻥튀기 장사를 하면서 자기 돈을 벌고 예. 그리고 심지어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환경미화원도 하고 그랬죠. 예,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현대건설에 입사를 한 건데 입사하고 나서 12년 만에 사장이 됩니다. 35살에. 35살이면 정말 초고속도 이런 초고속이 없을 텐데 예. 오너의 무슨 가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샐러리맨의 신화를 보여줬었죠. 저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가는 샐러리맨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장에까지 이제 나가서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예. 대통령도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이렇게 구속돼서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는 어떤 처지가 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때 기업은 정경유착 시대여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글쎄요 정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발목을 잡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사실 진짜 현대건설 사장 이제 회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둘 때 이제 정세현 예. 그때 현대건설 회장이 현대 회장이 나가서 뭐 할 걸 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다스라는 걸 현대자동차 관련된 다스라는 업체를 줬다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좀 지금의 어떤 연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 자체를 만약에 본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 검찰 영장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예. 본인 이름으로 설립을 했다고 하면 일단 참여 의혹이 좀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지난번 2007년 대선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다스가 뭐 차명도 뭐 문제가 되었지만
다스가 이제 BBK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또 BBK가 또 주가 조작을 하고 이제 그것이 가장 2007년 대선 때는 가장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 사장을 하면서 또 다스를 아무튼 뭐 검찰 영장위원회 설립을 하고 이제 거기서 비자금 같은 걸 마련해서 결국 자기의 정치 자금으로 썼지 않았느냐.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걸 전반적으로 보면 그때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이제 다스의 비자금이 뭐 엄청나게 만들어서 선거 자금을 썼고 그러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돈을 회수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의혹도 받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 때 사장까지 되는 건 굉장히 좋았는데 아마 그 다스 자체를 차명으로 하는 것도 향후 이제 정치적인 생각이 좀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렇죠. 시작부터 차명으로 해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뭐 예. 다스 회사 자체가 대통령까지 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뭐 정말 그 비자금을 선거장으로 썼다고 한다면 대통령 되는 데는 굉장히 공헌을 세웠지만 예. 어떤 결과론적으로 보면 본인의 발목을 잡는 데 있어서 아주 엄청난 아킬레스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연관된 사건이다 보니까 정치 사건이면 틀림없지만 그 중에 이제 혐의 중에서 뭐 뇌물을 받았다든지 이 돈과 관련된 문제 이거는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비껴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우리 역사에 굉장히 지금 불행한 사건이지만 23년 전에 노태우 전두환 두 대통령이 구속될 때하고 예. 지금 이제 두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황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그 뇌물 액수라든지 예. 혐의 내용들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가 성공했지만 그래도 역사 바로기 세우기 측면에서 처벌을 해야 된다 해서 처벌을 했고 예. 그 당시에 그걸 촉발했던 뇌물 액수가 엄청난 액수였거든요. 1000억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을 거치며 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큰 돈이라고 그러지만 그때와 비교하면은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치적 논란은 있지만 예. 그 권력자가 돈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예. 역사가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구치소로 옮겨졌는데 최민기 기자, 구치소 아까 저희 영상에서도 봤지만은 달걀이 투척되는 좀 모습이 포착이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택 앞에는 기자들이 워낙 많았고 지지자들이나 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택 앞이 굉장히 골목이 좁아서 혼잡하기 때문에 경찰이 아예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신원을 다 확인하고 하기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동부구치소 앞은 사실상 그게 좀 더 느슨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까다로운 순간에 바로 입고 있던 옷이나 휴대품들, 예. 휴대전화를 포함해서 다 반납을 했고요. 반납하고 나서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임복으로 갈아입게 되고 번호도 받게 되는데요. 716번이라고 합니다. 716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어떤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716번이라는 번호로 안에서는 이제 불리우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침에는 그 번호와 이제 옷을 다 차려입은 상태로 이렇게 머그샷이라고 하죠. 네. 그 사진 찍는 거. 그 사진까지 오늘 촬영을 다 한 것 같고요. 아침에 저런 지금 식단표가 나와 있는데 동부구치소의 모든 수용자들이 같이 똑같습니다. 그런 네. 이 식사나 이런 거 다 똑같기 때문에 예산이 1,400원이 배정돼 있대요. 한 끼예요? 예, 한 끼에. 그러니까 1,400원어치인 건데 뭐 아침은 모닝빵과 잼, 두유, 뭐 샐러드, 점심에는 김치찌개, 뭐 마늘종, 멸치볶음, 깍두기 뭐 이런 건데 직접 이제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받아가지고 먹고 나면 세면대에서 자기가 직접 설거지를 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보면 이 전 대통령의 방에는 다른 독거실과 좀 다르게 싱크대가 있어요. 싱크대? 네, 싱크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싱크대에서 스스로 설거지를 해서 반납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부추소에서 하나 좀 예우를 해준 게 뭐냐면 12층에 지금 독거실에 있는 거거든요. 이 12층 전체를 비워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시설도 이 12층에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수감자들하고 마주치거나 얼굴을 마주하거나 할 일은 아마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재판을 준비해야 될 텐데 양지민 변호사님이 이 전 대통령 변호인에서 주사회 재판을 어제요 김영우 의원이 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좀 어떤 얘기인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전 대통령 보러 그대로 오셨어요? 여기 찾아오셨는데 굉장히 어떠신지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말씀 한 번만. 제가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지금까지 MB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MB 측근 거의 100여 명을 소환 조사해 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입니다. 정치 활극입니다. 정의로운 적폐 청산이라면 노무현 정부, DJ 정부의 적폐도 함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우리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속이 확정된 순간엔 이제 가야지 그러셨죠. 그래서 시정일관 담당하셨죠. 예. 정치 보복이고 표적 수사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최경선 의원,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또 이런 일이 또 반복이 안 되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일단 정치적인 새롭게 하지 않았고요. 그 방송을 통해서 이전 대통령이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는지 그 시민들이 다 그 동부구치소 앞에서 한 100여 명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나온 거군요. 예, 기다리고 있었고요. 사실 동부구치소 앞에서 내려서 또다시 카메라의 플래시를 받는 일이 없다는 건 예고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차를 통해서 안으로 끝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동부구치소 앞에서는 별 다른 이벤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계란을 던져서 저렇게 계란이 맞아서 뒷좌석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타고 있는 저 뒷좌석이 저렇게 계란에 어떻게 보면은 범벅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저런 모습도 있었고 장미꽃을 던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장미꽃. 그리고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고요. 지지자들보다는 반대하는 어떤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바라고 있던 어떤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았어서 좀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저 장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될 때하고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김광산 변호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동부구치소로 갔는데 그 평수가 한 3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재소자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0.9평 정도 더 높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동부구치소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9월에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가는데 그냥 겉에서 그냥 지나가다 보면 전혀 교도소 같지가 않아요. 아파트 같이 생겼다. 그렇죠. 동부구치소라는 그러한 그 편말이 없으면 이게 어느 큰 회사인지 그 정도로 그냥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시설은 굉장히 좋고요. 지금 12층에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구치소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범털이라고 해서 그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오면 이제 독거방을 주잖아요. 독거방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이건 같은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같은 구치소에 수감을 하게 되면 구치소에서 관리하는데도 엄청 힘들거든요. 일단 관리를 하려면 전직 대통령은 전담 교도관이 또 배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동서원 같은 것도 다 이걸 제어를 하기 때문에 교도 입장에는 엄청나게 힘든 그런 업무거든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산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설이 거기다 훨씬 나으니까 이제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바닥에 이제 패널이 매트리스도 깔 수 있고, 그다음에 세면대도 있고, 샤워 시설은 안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화장실, TV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한 3평 정도 되면 이게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과 시간 같은데 체조를 할 수 있고. 대략적으로 한 30분 정도 일반 수용자는 운동할 시간을 주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마 이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를 해야 하면 굉장히 변호인들이 자주 와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검찰이 일단 구속이 됐기 때문에 방문조사에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구치소에 있다 하더라도
뭐 저녁 빼놓고는 혼자 보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변호사를 접견하거나 수사를 받는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 있을 거라는 그렇죠. 더군다나 또 재판이 시작되면 또 계속적으로 법정에 나가야 하는 예.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예. 참 이게 이 식단표 저희가 참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됐을 때도 이런 내용 비슷한 내용을 했었는데 이런 거를 좀 전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구치소로 들어